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한서연은 텅 빈 저택의 거대한 식탁 위에 며칠을 공들여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다. 아름다운 촛불과 그녀가 직접 꽂은 우아한 꽃 장식. 하지만 이 모든 정성은 밤늦게 돌아온 남편 강태준의 차가운 무관심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그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낯선 표정으로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그녀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이런 수고는 할 필요 없소. 그 한마디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의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과 그의 아내 한서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한 쌍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실상은 쇼윈도 부부 그 이하였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방을 썼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그녀의 몸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의 이름뿐인 안주인이었다. 태주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만의 성역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서랍을 열어 잠긴 함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 그의 죽은 첫사랑 최유라가 있었다. 그의 얼음 같은 표정이 사진 속 여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사진을 향해 지난 3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약속을 속삭였다. 미안해 유라야. 나는 아직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의 차가운 등 뒤에서 서연은 소리 없이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 역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체념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의 깊은 상처를 자신의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헛된 희망과 짝사랑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기대도 설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만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 한편에 있는 자신만의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진짜 세상이었다. 수백 가지의 희귀한 꽃과 허브들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율성 그룹의 무기력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후각만으로 세상의 모든 향기를 분해하고 재창조하는 천재적인 조향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향기로 표현했다. 오늘 그녀가 만든 향수는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지독한 외로움의 향기였다. 늦은 밤 서재에서 나온 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러니 더 이상 내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그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성씨를 붙인 타인으로 불렀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를 꺼뜨렸다. 그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부유하지만 텅 비어버린 여인.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이제 충분했다. 더 이상 그가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를 떠나 자기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길고 길었던 사랑이 마침내 끝을 고하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에 그날 밤 이후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향수 공방을 열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차가운 성을 떠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계획과
그들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국제 비즈니스 포럼. 강태준이 기조연설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청중석에서 한 여인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태준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그 목소리, 그 애칭.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강태준의 얼굴은 모든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첫사랑 최유라가 서 있었다. 포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었으며 최근에야 모든 기억을 되찾고 그를 찾아왔다는 극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연설도 수많은 관중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였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먼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그토록 절박하고 애절한 표정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나 슬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음이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빠져나왔다. 태주는 유라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죽었던 사랑이 돌아왔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법적인 아내인 한서연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가 서연에게 보인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서연에게 유라가 당분간 이 저택에 머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는 그들의 결혼은 어차피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며 이제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저택에 입성한 최유라는 마치 이곳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하녀처럼 대하며 교묘하게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서연은 더 이상 그 굴욕을 참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이미 3년 전에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주 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사라져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당당하게 요구할 생각이었다. 차가웠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더욱 뜨겁고 직접적인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최유라가 저택에 들어온 이후 그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라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사사건건 서연을 무시하고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강태주는 돌아온 첫사랑에 대한 기쁨과 아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 여자를 외면한 채 일에만 몰두했다. 서연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떠날 날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태준의 부모님이 유라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연 파티에서 터졌다. 사교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서연은 법적인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과 기품은 오히려 유라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유라는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주기로 결심했다. 유라는 태준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려 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그녀는 보란 듯이 그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며 서연이 강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시어머니 역시 그녀의 편을 들며 서연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그저 침착한 미소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의 의도대로 서연이 무너지지 않자 초조해진 유라는 태준에게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오빠, 저 여자 때문에 너무 불편해. 왜 저 여자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아내와 첫사랑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과거를 선택했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명령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 방으로 돌아가시오, 한서연 씨. 그의 공개적인 모욕은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내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고든 자세로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늦게 서재로 돌아온 태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였다. 그 옆에는 결혼 반지와 그녀의 방문 열쇠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서둘러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혹은 그의 집안이 사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소박한 개인 물품들만 챙겨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평화롭다고 느꼈던 저택의 정적이 지독하게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텅 빈 그녀의 방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향수병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그녀 자신을 위한 향수였다. 그가 무심코 병을 열어 향기를 맡는 순간 지난 3년간의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이 담긴 향기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첫사랑을 되찾은 승리감은 이제 뼈저린 후회와 상실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씨 집안을 떠난 후 한서연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작은 돈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전통 향수 공방을 열었다.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의 그곳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공간이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공방은 햇살이 가득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평화롭고 진실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열정적인 장인이었다. 그녀는 인공적인 화학약품 대신 전통 방식 그대로 꽃과 약초를 말리고 증류하여 향을 추출했다. 그녀의 작업은 느리고 고됐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조향하고 있었다. 창작의 고독 속에서 그녀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치는 바로 그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작은 공방을 시작했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향기는 소수의 고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강씨 저택에는 새로운 안주인 최유라가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임을 과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될 뿐이었다. 강태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공허해졌다. 서연의 부재는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집안의 온기를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 그는 자꾸만 유라의 천박함과 서연의 고요한 품격을 비교하게 되었다. 유라의 존재는 그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짜증스러운 알람과도 같았다. 시간의 향기의 명성은 조용한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어느 날 유명한 여배우 한 명이 우연히 그녀의 공방을 방문했다가 그녀의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다. 시간의 향기는 순식간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예약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공방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서연은 새로운 향수를 만들었다. 3년 전 결혼 기념일에 만들었던 그 슬픈 향기와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풀과 야생화의 생명력, 그리고 새벽 공기의 상쾌함이 담긴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향기. 그녀는 그 향수의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햇살이 가득한 공방의 마당에 서서 끝없이 밀려드는 예약 리스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텅 빈 서연의 방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외로움의 향수병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갇히고 있었다. 한서연이 떠나간 저택은 영혼이라도 사라진 듯 텅 비어버렸다. 강태주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집안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배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언제나 아름다웠던 정원의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고 공기를 채우던 은은한 향기는 사라졌으며 식사는 완벽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무게로 그의 삶을 짓눌렀다. 그는 유령처럼 그녀의 텅 빈 방과 온실을 배회하며 뒤늦은 후회의 늪에 빠져들었다. 서연의 빈자리는 최유라가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이었다.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치스러웠고 변덕스러웠으며 오직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천박한 욕심은 태준의 고요한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는 서연의 고요한 품격과 유라의 탐욕스러운 물질주의를 비교하며 그녀에게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유라가 서연의 온실을 멋대로 바꾸려 했을 때 폭발했다. 그녀는 서연이 애지중지 키우던 따분한 약초들을 뽑아버리고 더 화려한 꽃들을 심겠다고 나섰다. 그 순간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서연의 흔적이 담긴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환상이 깨져나가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유라와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태준이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5년 전의 그 사고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봉인되어 있던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과 병원 기록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모든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록들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를 쳤던 트럭 운전사는 감옥에서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사고 차량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폐차 처리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손상이 너무 심해 유라의 가족들이 제공한 치과 기록만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곧바로 화장된 후 그녀의 가족들은 해외로 떠나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경찰이 무시하고 넘어갔던 한 늙은 어부의 목격자 진술서를 발견했다. 그 어부는 차가 물에 빠지기 직전 한 여자가 차에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비극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자작극이었다. 최유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쳤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 파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의 5년간의 순정, 그녀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서연에게 주었던 그 모든 상처가 한 여자의 이기적인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유라를 저택에서 당장 내쫓았다. 다시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끝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유라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집착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 거짓된 유령을 위해 자신이 진짜 보석을 내쫓았다는 뼈아픈 깨달음.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녀 없이는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최유라는 잊어 한서연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를 다시 찾아와. 강태준의 후회는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한서연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작정이라도 한 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매는 동안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향수 공방에 대한 기묘한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인 한서연이라는 신비로운 조향사가 만들어내는 향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닌 한 사람만을 위한 예술 작품이라는 소문이었다. 시간의 향기는 그 어떤 광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의 향기를 경험해 본 상류층 인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그 명성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까다로운 재벌가 안주인들과 변덕스러운 톱스타들이 그녀의 향수를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언론 역시 이 미스터리한 천재 조향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각종 패션 잡지와 방송에서 그녀를 섭외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대한민국 상류 문화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다. 모두가 갈망하는 향기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의 눈부신 성공 속에서 그녀의 내면 또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열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재능 있는 후배들을 양성하고 전통 향료를 보존하는 일에도 힘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온통 그녀가 남기고 간 외로움의 향수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그의 수색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화제의 조향사 한서연이 바로 그가 찾고 있던 아내라는 사실을. 그는 잡지에 실린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안도감과 희망 그리고 동시에 깊은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날 방법이 그는 가명을 이용해 그녀의 공방에 예약을 시도했지만 예약은 이미 몇 달치가 꽉 차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그가 단 한 사람의 시간을 얻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곧 열릴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경매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닌 자신의 작품을 기부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서 초대된 것이었다. 그는 그곳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파티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더 이상 오만한 재벌 총수가 아닌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한 남자로서 마침내 운명의 자선 경매 파티의 밤이 찾아왔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파티의 주인공인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당당하게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감탄과 경외심을 담아 그녀에게 쏠렸다. 강태주는 멀리서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자랑스러움과 뼈저린 후회. 그는 마침내 그녀를 향해 자신의 심판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자선 경매 파티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이 모두 모인 듯 화려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아티스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환심을 사려는 재계와 문화계의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녀는 그 모든 관심을 우아하고 능숙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방의 건너편에서 강태주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자신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저 그녀의 세상 주변을 맴도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는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게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서연 씨, 몇 달 만에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잘 아는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듯한 정중하지만 차가운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예의를 갖춰 인사했고 그 거리감은 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사업적인 이야기로 응수하며 그에게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서연이 직접 제작하여 기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의 경매였다. 경매가 시작되자 그녀의 명성을 탐내는 여러 회장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태주는 반드시 그 향수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를 다시 소유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돈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천문학적인 금액의 향수를 낙찰받았다. 그는 승자의 얼굴로 향수 증명서를 들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려 하며 서툰 진심을 전했다. 이건 원래 당신 것이었소. 내가 당신을 위해 다시 사온 것뿐이요.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낭만적인 제스처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자선 행사에 거액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에게서 개인적인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 향수는
회장님께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떠나버렸다. 그의 자존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그가 그녀의 마음 한 조각조차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파티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최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불타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의 서연을 향한 절박한 집착. 그녀는 깨달았다. 한서연이 저렇게 빛나는 한 자신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지고 위험한 질투의 독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향수 증명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저 멀리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할 터였다. 자선 경매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거절은 최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한서연을 향한 집착을 보며 자신이 그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끔찍한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한서연의 행복 또한 완벽하게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것, 즉 그녀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기반인 시간의 향기를 파괴할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브랜드가 천연과 전통이라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신뢰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녀는 돈으로 서연의 공방에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한 직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시켜 공방으로 배송되는 희귀꽃 오일 원료에 피부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몰래 섞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돈으로 가짜 피해자들을 섭외하고 부패한 연구소를 매수하여 거짓 성분 검사 결과서까지 준비했다. 며칠 후 그녀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의 향기 향수를 사용하고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가짜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뒤이어 제품에서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거짓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진실과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 기업의 낙인이 찍혔다. 서연의 공방은 식약처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녀의 명성과 신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모든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제3자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며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강태준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최유라의 지심을 직감했다. 그는 이것이 과거 자신이 서연을 지키지 못했던 과오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법무팀은 쏟아지는 소송들을 막아냈고 그의 정보팀은 사건의 배후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힘 앞에서 유라의 어설픈 음모는 금세 꼬리를 잡혔다. 그들은 며칠 만에 유라가 피해자들과 부패한 연구소에 돈을 보낸 금융 기록과 그녀의 지시를 받고 원료에 독을 탔던 직원의 모든 자백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태주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파일을 들고 밤늦게 서연의 공방을 찾아갔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서류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자가 아니오.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소.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의 완전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이 건네준 증거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의 칼자루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 시간의 향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태준은 그저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는 역할로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최유라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수된 직원의 자백 영상과 유라로부터 돈이 흘러들어간 모든 금융 기록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세상은 아름다운 사교계의 여왕 최유라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들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악하는 최유라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몰락은 더없이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모두 고백했다. 죽은 첫사랑이라는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얼마나 외면하고 상처 입혔는지를. 그의 고백은 언론을 향한 변명이 아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서연을 향한 뒤늦은 참회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시간의 향기 공방의 문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공방의 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이한 속죄는 7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첫째 날, 세상은 그의 행동을 쇼라고 비웃었다. 둘째 날,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 날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가식이 아닌 절박한 진심을 읽기 시작했다. 넷째 날 땡볕 아래에서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의식은 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무릎을 셔츠 않았다. 그의 오만한 황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의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공방 안에서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그를 향해 쏟아지는 연민과 흔들리는 마음. 그녀의 직원들과 친구들은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해주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7일의 무릎꿇음으로 치유되기에는 너무나도 깊었다. 마침내 7일째의 아침이 밝았다. 그는 거의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공방의 문이 마침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숨막히는 시선 속에서 서연이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초췌해진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희망과 애원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그는 마침내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의 손길을 건네준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공방 안으로 간신히 몸을 가누는 강태준을 부축해 들어왔다.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공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향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물과 간단한 음식을 내주었지만 그를 살갑게 간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 있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먼 집착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잔인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최유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죽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을 뿐이며 서연을 향한 지금의 감정이야말로 고통스럽고 절박한 진짜 사랑임을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난 3년간의 지독했던 외로움과 서서히 죽어가던 희망, 그리고 그를 떠난 후에야 비로소 찾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과거의 한서연은 이미 죽었다고. 그녀는 그에게 용서가 아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회가 아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한 남자로서의 기회였다. 만약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용서를 비는 죄인이 아닌 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남자가 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의 제안은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완전히 버리라는 요구였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연애가 시작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인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일정을 서연에게 맞추었다. 그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와 보스가 아닌 견습생으로서 그녀의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늦은 후회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 속에서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데리고 최유라의 묘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묘 앞에서 자신의 길었던 과거와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가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다. 1년 후 서연의 시간의 향기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이번에는 속죄의 의미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청혼이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실된 축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저택에 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따뜻한 햇살이 드는 새로운 집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유령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시작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용서의 시간을 거쳐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연인들보다도 더 단단하고 진실하게 완성되었다.